안녕하세요. 이세영입니다. 열혈청년 도전사. 벌써 7번째 강의가 됐네요. 매일 하나씩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5월은 가족의 달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아이들하고 이제 막 뒤지다꺼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그냥 막 가네요. 지금 오랜만에 이제 다시 강의를 녹음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기다려서 이 음성 강의를 듣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기록상 이렇게 남겨두면 언젠가 이제 누군가 이제 보게 될 거라는 생각 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글쎄, 근데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이 강의를 듣게 될까요? 오늘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요즘에 뭐 사람들 많이 한다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계정을 이제 개설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또 이제 졸업생이나 등등 이제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제 몇 명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해야 되나 연락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 와, 이거 보니까 요즘 시대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무언가를 표현을 하고 또 영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표현하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즐거움을 찾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보고 계속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확인하는 게 요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고 뭐 아주 짧은 시간에 감동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인생의 어떤 진로,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방식을 이제 결정을 하고 어려운 것을 이제 헤쳐나가는 것에 관한 어떤 신념을 가지려고 할 때는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무식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음성 강의를 뭐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올립니다. 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좀 예, 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지금 하지 않는 되게 인기 없는 방식으로 일단 음성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하면서 또 글을 뭐 블로그 같은데 글을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글 같은 거 남기면서 이제 좀 느낀 거는 온라인상에 정말 이제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것들을 그렇게 이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대가 없이 물론 이제 일부는 뭐 팔로워를 늘린다거나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이게 광고하고 또 검색 노출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많은 분들은 아마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어,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자기 지식을 이제 공유하게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제가 이제 어리숙한 방법을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이제 뛰어난 역량으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이 사회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회가 특정 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꼭 뭐 이렇게 뭐 아주 일부는 이제 뭐 그런 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순수하게 아마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조금 더 풍부해지고 또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7번째 강의인데 지난 시간의 강의는 역사를 읽는 방법 중에 정보의 양, 선택, 조작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열혈청년 도전사라고 해서 열혈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냥 역사를 시작하면 물론 이제 흥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역사를 조금 더 풍부하게 읽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역사 속에 어떤 숨어 있는 그런 왜곡들 또는 조작 또는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를 읽는 방법에 대한 교양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역사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정보의 양이 적었을 때 또는 정보의 양이 많을 때는 또 이걸 선택하면서 특정 정보를 선택하면서 또는 정보 자체를 아예 조작하면서 어떤 역사적 실체를 이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화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과거에 잘 모르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얘기하게 되고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내 주장을 좀 더
그 내세우기 위해서 특정 정보를 숨기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러면 안 되지만 아예 거짓말까지 이제 조작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는 인간 사이에 이제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많이 벌어지진 않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였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거를 뭐 학문적으로 거창하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라는 것 자체가 시간의 학문이다 보니까 시간의 큰 단위, 시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청년이 중요하다 그럼 청년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음식이 중요하다 그럼 뭐 그 음식의 시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을 뭐 정의한다기보다는 어떤 앞에 붙은 단어, 무슨 시대, 무슨 왕조 시대,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라고 했을 때 그 조선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특징들을 담는 어떤 시간 단위, 우리는 보통 이제 시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시대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입시, 물론 이제 청년 여러분들은 뭐 입시하면 다들 이제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저도 수능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 1994학년도부터 이제 실시됐는데, 저도 이제 수능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능하면 아마 익숙할 텐데, 지금을, 수능 시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수능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능에는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겠지만, 뭐 그런 어떤 뭐 백분이라던가 표준 점수라던가 또는 등급이라던가 뭐 옛날에는 원점수도 제공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줄을 세워가지고 아주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 이제 상위권 대학에 먼저 보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능 시대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수능 시대라는 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수능 제도 자체만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수능에 응시하는 사람은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언론에서는 수능 만점자를 주목하는 어떤 그런 태도. 거기에다가 만약에 수능 감독관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또는 수능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소송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빚는다거나 또는 수능 당일 회사의 출근 시간이라든가 비행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이 된다거나 또는 수능 수험생들 그 시험 끝나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마케팅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좀 그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그 가계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수능 고득점을 받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지위가 이제 그 학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정보들을 종합하면 아, 수능 시대가 단순히 이제 대입을 가기 위한 뭐 그냥 제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시대의 특징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수능 점수, 이제 필기 시험을 가지고 그 우수한 사람들을 뽑는 어떤 그런 사회구나. 그리고 그렇게 뽑힌 성적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좋구나. 또는 입시 상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그 수능을 활용한 어떤 선발 제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교육의 한 방식이긴 하지만 상당히 비교육적인 어떤 측면도 있더라. 왜냐하면 시험을 보고 그걸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이 있겠지만 그 성적으로 이제 사람을 줄 세워가지고 평가한다는 거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시대라고 하는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보게 되면 그 정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단순히 대입 보기 위해서 수능 봤어.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봤으니 뭐 그냥 수능 마케팅을 이용해 봤겠네. 이런 내용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수능 시험 때문에 또는 오류라던가 또는 그 감독관의 어떤 잘못으로 약간 그 어려움을 겪었던 수험생이라고 하면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좀 다르게 이제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시대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잘 알아두면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시대를 이렇게 기간을 구분하는 것들을 이제 시대 구분이라고 하거든요. 뭐 시대 구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역사 발전 단계로 시대를 구분하기도 하고, 이건 역사에서 좀 어렵게 이제 설명하는 거고, 흔히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와 같이 왕조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또는 뭐 낭만주의 시대, 뭐 고전주의 시대, 뭐 이렇게 또는 수능 시대 이런 것처럼 특정 문예 사조나 제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라고 하면은 좀 이 시대는 이럴 거야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지만 이제 조선처럼 500년이라는 긴 기간을 포함한다거나 또는 수능처럼 몇 년마다 제도가 막 급변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단순화해서 시대를 설명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 시대는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하면 이제 받아들이기는 쉬운데 듣기에는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이제 단순화했을 때, 이론화했을 때는 정말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는 우리가 놓칠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 발전 단계 중에 이제 근대라는 말이 있는데 근대 이전 시기, 고대나 중세를 이제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전근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전근대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대 이전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근대하고 이제 전근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신분제도예요. 신분제도. 그러니까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는데, 신분제도가 있게 되면 개인은 중요해지지 않잖아요. 그쵸? 집단이 중요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내 지위를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핏줄이 그냥 귀족이면 귀족이고, 천민이면 그냥 천민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근대 시대에는 그런 신분제도로 얽매인 전통시대, 그러니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시대였죠. 그럼 근대는 신분제도가 폐지된 시대, 그러니까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의 능력이 유지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근대적이다 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일까요? 전근대적이다. 그 얘기는 근대 이전과 같은 고루한 사고방식, 신분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 집단을 강조하고 권위를 강조하는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어떤 역량을 존중하지 않고 집단에 의해서 위계서열에 의해서 그냥 말하는 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전근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뭐 라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근대적이다. 또는 이제 좀 나쁜 말로 은어로는 뭐 꼰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꼰대를 약간 고급스러운 어휘로 바뀌면 전근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근대적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시대의 어떤 그 성격을 이론화해서 단순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사용하게 될 때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시대적인 특징을 너무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에서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 위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시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공간 위에서 시간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각 특정 공간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 문화가 다르고 뭐 아시아 문화가 다르고 아프리카 문화가 다른 것처럼 지역마다 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같은 근대, 같은 현대를 지났다고 해서 그 시대적 성격이 전부 다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수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수성.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특수성을 많이 잊고 역사를 이제 단편적으로 막 적용을 해서 그 우열의 관계로 이제 그 역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 근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분제도가 이제 사실 왕을 중심으로 신분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폭력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그냥 서양에서는 이 근대라고 했을 때 신분제도만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는 그 신분제도가 없어지는 과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신분제도를 없앤 서양이 개인의 능력을 존중을 해서 개인의 역량으로 아주 급속히 발전하거든요.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그럼 그 발전을 자기들의 발전으로 그냥 삼으면 괜찮은데 이 서양이 그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약소국들을 침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근대식인데 서양은 신분제도만 폐지하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신분제도도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더해서 외세가 벌써 침략해 왔기 때문에 그 외세를 벗어나는 외세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과업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식민지를 당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근대 시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던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냥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거 의미가 있지만 외세로부터 독립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어떤 그 특징, 그 어떤 그 시대가 각 지역마다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특수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제국주의 국가가 이 시기에 이제 약소국을 식민지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할 때 얘네들이 잘못하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정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당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사 발전 단계가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발전을 하는데 역사를 발전하는데 조선은 신분제가 없어지는 근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선은 근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결여되고 굉장히 낙후됐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정체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일본의 논리였어요. 이걸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고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건데 엉터리 이제 정체성론인데 이것을 주장을 하면서 조선의 근대는 서양의 근대, 일본의 근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일제가 친히 조선을 점령해 줘야 한다. 그래야지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되게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은 도둑놈인데 그 우리나라 도둑놈이 우리나라를 도둑질하고 나서 사실 도둑질한 거는 너희 나라가 너희 집이 너무 발전을 못하니까 내가 훔쳐주면서 너희 나라 발전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하고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서양의 나라들이 약속을 왜 점령했냐면 식민지들이 전부 다 근대를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근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근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양이 친히 점령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어떤 특정 기준으로 어떤 그 잘 나가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시대는 굉장히 낙후됐다로 얘기하는 순간 이 역사를 그 있는 그대로 이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열의 관계로 이제 판단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굉장히 미천하고 낙후되고 그 나쁜 것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시대를 이해할 때는 꼭 기억해둬야 되는 게 각 지역의 특수성을 좀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들을 한번 보면은 똑같은 좀 비슷한 어떤 용어나 어떤 비슷하게 존재했던 역사적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그 동양이나 서양 지역마다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지금 한번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일단 노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종. 둘 다 이제 영어로 그 번역하면 그냥 슬레이브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비라는 말을 써요. 노비.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노예라는 말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보통 이제 노예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그 서양의 고대 시대였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을 표현할 때 이제 보통 노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노비나 노예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혹시 이거를 듣고 있는 분은 혹시 그 거느리고 있는 노비나 노예가 있나요? 불법인데 그냥 집안에 노비나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노비나 노예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랬다더라 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양의 그 노예하고 우리나라 노비의 개념이 막 섞이면은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한국의 노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종은 종이죠. 그런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고 결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비의 수가 점점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서양은 결혼이 원래 법적으로 불가해요. 물론 이제 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알겠지만 법은 이제 다 이제 위반하거나 이제 그 예외 사항이 항상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뭐 결혼하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결혼이 불가하고 거기에다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서양의 노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전쟁에 이긴 그래서 이제 그 패배한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 중에는 신분이 높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식이 높은 노예가 존재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귀족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서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노비 입장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는 종이니까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시대별, 지역별,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린 대우는 좀 달랐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황제. 황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에 지금 황제가 없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혹시 뭐 집에서 왕이나 공주님은 아니시죠? 그쵸?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황제가 어느 정도 막강했는지 사실 알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면 그냥 그럴 것이다. 끄덕끄덕 하는데 동양의 황제를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진시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진시황. 뭐 진짜 역사적으로 그냥 대단해요. 뭐 그 사람이 그 지었던 궁궐, 아방궁이라고 하죠. 짓는데 70만 명이 동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거는 좀 과정이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궁궐을 불태우는데 그 불길이 3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궁궐에. 규모가 정말 큰 거죠. 여러분 집 얼마나 큰가요? 저희 집은 글쎄요, 한 20분이면 전소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집 뭐 한 3개월 동안 타나요?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진시황릉도 그렇죠. 70만이 동원이 돼서 10년간 공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뭐, 현존하는 단일 무덤으로는 가장 규모가 커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무덤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죠. 그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큰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거든요. 한 변이 230m예요. 230m. 요즘 학교 운동장 한 변이 100m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교 운동장이 이제 뭐 길어봤자 뭐 70m, 뭐 한 80m, 아주 큰 운동장이라고 해도 한 70m, 80m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운동장 한쪽 길이만 뭐 3, 4배 정도 되는 이게 이제 쿠팡의 피라미드인데 진시황릉은 한 변이 대략 500m라고 하니까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쵸? 한번 여러분 그 지도 앱으로 한번 500m 정도 면적 크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만리장성은 뭐 언급하면 입이 아프죠. 그래서 그 황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 우리도 동양인이니까 동양의 황제라고 했을 때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다. 인공위성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권력,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는 사람. 근데 반면에 서양의 황제는 어떨까요? 서양의 황제. 여러분, 서양의 고대 황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의 최초 황제는 시민으로부터 추대돼서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황제를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추대돼서 황제라는 직위에 처음 임명이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 유럽에서는 그 권력이 막강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로마 황제는 그 원정을 이제 보통 황제는 원정을 떠나요. 그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을 지배해서 그 지배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이제 나눠주면서 군부에 약간 이제 환심을 사는데 그 황제가 이제 원정을 중단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부가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군부의 반감을 사게 되니까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돈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분배를 하고 시민들의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왜 그 잔인한 경기 많이 하잖아요. 로마에서 뭐 그 검투사들의 경기. 원래 검투사들의 경기도 이제 원래는 동물끼리 싸우게 한 다음에 동물과 사람이 싸우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해서 뭐 한 번 하면 뭐 몇 개월 정도 하기도 해요. 거기서 음식도 나눠줘요. 황제의 돈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퍼부어서 황제 자리 유지하는 게 서양의 황제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황제와 서양의 황제는 조금 그 입장이 다르다. 그럼 다시 말해서 시민이라고 했을 때, 백성이라고 했을 때, 동양의 백성은 또 그만큼 황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 서양의 시민이라고 하면, 백성이라고 하면 지위가 동양에 있는 어떤 일반 백성보다는 지위가 높았다. 뭐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옛날 그 고대 유적에서 그림을 한번 봤다고 쳐봐요. 그림에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의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인물을 여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역마다 옷차림이 다르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이라크, 이란 지역에서 이제 시작됐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데, 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은 기본 복식으로 남녀 모두 스커트를 착용했다고 해요. 스커트.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남녀 모두 머리를 길렀대요.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는 어떨까요? 고대 이집트는 남녀 모두 삭발하거나 머리를 짧게 깎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복장, 뭐 헤어스타일 복장 이런 것도 지역마다 이제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이름도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시대마다.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아주 고유의 기호잖아요. 그죠? 하나의 기호.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그 개개인의 고유성이 부여되는 게 맞는데, 고대 로마에서는 되게 독특한데, 몇 세대가 지나도록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전통이 있어요. 원래 유럽에서는 이제 좀 유명한 그 사람들,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세대 동안 계속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훌륭한 조상 이름이 갑돌이었는데 그 갑돌이의 아들도 갑돌이고 그 갑돌이의 아들도 갑돌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그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겠죠. 갑돌이의 손자, 갑돌이의 아들인 갑돌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여성들 이름이에요. 여성들 이름. 그 집에 딸이 둘 이상 태어나잖아요. 그럼 두 명 모두 같은 이름을 지어준대요. 그래서 갑순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첫째 갑순이, 둘째 갑순이, 셋째 갑순이. 그냥 갑순이라고 부르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첫째 갑순이, 둘째 갑순이, 셋째 갑순이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일반인들 사이에 막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가들이 어떤 이름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여자는 뭐 더 심하겠죠.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은 이럴 것이다. 뭐 복장은 이럴 것이다. 뭐 황제면 이럴 것이다. 뭐 노예 종이면 이럴 것이다.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그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역사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시대의 특수성도 있지만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도 특수할 거 아니에요. 시대마다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대와 지금 시대에 어떤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그 역사적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지만 시대의 특수성이 있지만 이거를 비교하려고 노력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물가에 관한 게 있어요. 물가. 예를 들면 이제 그 독립운동가 중에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텐데 그 가문 이회영 일가 가문이 그 1910년 우리나라가 국권을 강탈당한 다음에 가족 모두가 만주로 망명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하거든요. 정말 훌륭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그때 조성한 돈이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근데 지금도 우리가 40만 원이란 말을 쓰는데 1910년에 40만 원하고 지금 현재 2021세기 40만 원 지금 현재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이거 비교해야지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좀 복잡한 과정이 거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6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600억. 지금 현재 600억을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다 털어가지고 쓸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 이회영 이분은 그 돈을 다 쓰고 이제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그 가문들 자체가 가난 속에서 되게 그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600억이라는 돈을 다 써도
그 독립운동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무튼 이 물가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기준이 됐던 게 이제 쌀이에요, 쌀. 그래서 쌀 가격을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한 기준이 바뀌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600억이라고 하는 추정 금액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965년 당시 60년대 이제 또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 전태일이 있어요. 전태일. 그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전태일 평전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보다 열악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처해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든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그 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전태일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일기로 기록하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견습공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일에서 견습공으로 처음 일을 할 때 1965년 당시에 하루 일당으로 50원을 받았대요. 50원. 뭐 지금 50원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 커피 한 잔 가격이 또 50원이었다는 거죠. 하루 일당하고 커피 한 잔 가격이 같죠. 그 당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대략 8,450원이라고 해요. 1965년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 하루 커피가 이제 5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한 잔씩 30일 동안 매일 한 잔씩 마신다고 치면 대략 한 1,500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의 그 월 평균 소득에서 거의 한 뭐 한 20% 정도를 뭐 커피 가격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큰 돈을 쓰진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을 이제 그 커피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물가를 비교한다고 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특수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서로 다른 시대를 비교할 때는 이게 기준을 좀 잘 골라야 해요. 물론 이제 이게 어렵긴 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이제 얻을 수 있죠. 이회영 일가의 독립운동 자금 40만 원이 600억으로 환산이 됐을 때, 아, 민족을 위해 헌신한 그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역사의 어떤 그 묘미, 약간 이제 그 알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만약에 시대적 의미를 더한다면, 예를 들어서, 당시가 그 이회영 일가가 돈을 이제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돈을 이제 바쳤을 때, 그 당시가 국권 피탈 직후였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큰 돈을 한꺼번에 환산해 그 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제 감시가 있을 테니까.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그 지역 유지들은 자신의 재산을 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돈을 그 바꿔가지고 만주로 갈 수 있게 돈을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독립운동에 투자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독립운동 자금 아까 얘기했듯이 조성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현물을 그냥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포기한 재산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시대적 정보를 이제 더한다면, 그러니까 정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당시에 어떤 그 인물의 어떤 업적 활동들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유명한 빌딩이죠. 뉴욕의 위상을 어떻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 되는데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시대적인 어떤 그 의미, 시대적 정보를 더해서 역사적 의미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보면 대단한 건물, 멋진 건물, 뭐 여행 한번 가볼 건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당시 상황을 보면 이 102층짜리 빌딩이 지금까지 역대 지어진 건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용, 그 다음에 짧은 기간으로 완공이 돼요. 그 102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는데 설계부터 완공까지 20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건 뭐냐? 당시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대공황. 이 건물은 왜 지어지게 됐냐면 당시는 이제 1920년대 미국의 약간 그 소비 문화 시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엄청 성장하고 물질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인데 이때 미국 기업을 상징했던 그
두 기업,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 이 두 개의 기업의 대표가 누가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지 서로 경쟁하면서 설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대표들이 그만큼 돈에 대한 권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설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대공황기의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막 물질주의를 아주 풍족한 시대를 상징하면서 우리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대공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 1929년 특히 10월에 뉴욕 주식거래소 주가가 대폭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산자가 막 속출해요. 근로자의 3분의 2 실업자가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무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모든 게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 뉴욕을 상징한 상징적인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빛이 바랜 경제 성장의 빛이 바랜 시기에 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제 지어지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층들이 이제 모두 임대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느냐? 그로부터 20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빌딩은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빌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허영의 상징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 정보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볼 이제 시대들은 뭐 개항기 또는 일제 강점기 주로 광복기가 핵심이 되겠고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뭐 세도 정치,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뭐 강화도 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병, 동학 농민운동, 갑오개혁, 을미사변, 아간파천, 대한제국, 일산의격, 국권피탈, 3.1운동, 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뭐 광복, 뭐 이런 사건 말만 나열해도 여러 머리가 아프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시대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 이런 어떤 특징적인 일이 있었네. 그럼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시대를 인지하면서 살아갔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를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들은 시대에 그런 특징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의 그 특징들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영향을 받는 상황이 모두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재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룰 청년 서재필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을 직접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청년 서재필이 직접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3.1운동 하면 우리 민족의 아주 대표적인 민족 운동인데 3.1운동 있을 당시에 그 근처에 있었던 청년 이봉창도 우리가 좀 다룰 예정인데 이봉창은 3.1운동이 근처에서 일어났으면서도 사실 그 사건에서 크게 인식하지 않았고 영향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대 상황은 있지만 인물이 각자 느꼈던 내용은 전부 다르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역사를 읽는 방법 중에서 오늘 시대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 시대 안에 있는 그 인물의 어떤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좀 재밌는 사례를 들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그 분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강의를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조금 뭔가 이제 삶이 무료하고, 좀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좀 이게 좀 지치고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이 혹시 든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사회에 진짜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어요. 예, 마음이 좀 힘들고 울적할 때는 가까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고 한번 웃으시고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이제 좀 힘을 내서 이 사회에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청년 여러분들 이 사회에 정말 중요한 존재들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냥 그때그때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 마시고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사회에 어떻게 내가 이제 도전하면서 어떻게 이 사회에 내가 존재하면서 이 모든 이 공동체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